좀 더 이 사람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도움을 주시면 돼요. 가장 나쁜 것. 자,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나쁜 행동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 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의식이 내가 물어봐도 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상황을.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허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도움을 주시면 돼요. 그냥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자, 명시적 동의에도 이 사람이 묵시적 동의 구할 때 이 사람이 표현은 못하지만 나는 싫은데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누구를 접촉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팔로 이렇게 탁 내치는 몸짓, 이건 뭐예요? 거부 의사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팔꿈치로 친다거나 손을 내친다거나 이런 것은 거부 의사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몸짓 언어예요. 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서 알맞은 응급처치를 취해 주시면 돼요.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또 도움을 주려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의료용 장갑이나 이런 것을 항상 휴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있으면 반드시 착용하면 좋고요. 없더라도 일회용 위생 장갑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 의료용 장갑도 없고 위생 장갑도 없어요.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맨손으로라도 처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손에 큰 상처나 이런 것만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빨리 처치를 해 주시고 도움을 해 주시고 얼른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박테리아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떤 감염의 우려가 없다면 그대로 빨리 처방을 하시고 빨리 도움을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면 돼요. 파상풍 감염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뭐 지저분한 못이나 이런 거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열감이 있다거나 어떤 열이 나거나 부풀어 오른다거나 피부가 뻘겋게 이렇게 열감이 있으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아요.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추가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손 씻기는 생활화가 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인해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법이에요.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그러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중앙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30회 누릅니다 라고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부를 막 눌렀어요. 이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네, 어디? 가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가슴 중앙을 눌러줘야 되는데 복부를 막 누른 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제가 두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거 힘이 부족하다고 발로 막 짓밟았어요. 이런 거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했을 때,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때, 보상을 바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악의에 찬 행동이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구조자를 환자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응급 상황인 것을 인지했다면 빨리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 이건 누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건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마음 먹었건 이것은 본인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9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이에요. 자, 다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뭐 골절이 된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추돌한 모습, 그리고 뭐 매캐한 냄새가 날 것 같은 화재가 발생한 듯한 그런 현장, 그리고 남성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흉통을 호소하는 모습, 이것이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각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어떤 사람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고 이것이 응급 상황이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을 조사하실 때 제일 가장 소중한 건 내 안전. 그래서 항상 현장은 안전한가부터 체크를 합니다. 현장은 안전한가, 위험한 어떤 존재의 요소가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의 수라든가 나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하시고 119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서 도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 119 구급차에 환자 몇 명 타죠? 구급차에 환자 몇 명 타요? 네, 한 명 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5, 6명의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냥 전화해서 저 지금 여기 어딘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환자가 발생했어요. 뚝 끊어버리면 구급차 한 대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환자가 6, 7명이다. 그러면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빠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친 사람의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 한꺼번에 빠르게 출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빠르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는 반드시 좀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다친 사람의 수, 그리고 다친 상태, 이 사람의 지금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행동 결정하는데 방해하는 요인. 자, 혹시라도 내가 뭐 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상태를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의 질병이 어떤 형태인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자, 119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처럼 이게 위중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걸로 이제 내가 망설이게 되고 시간을 지체하게 돼요. 크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119에 신고돼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면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대충 상황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출동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출동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다 주세요. 자, 우리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혹시 빗물에 내 피가 섞이면 과다 출혈, 많은 양의 출혈로 우리가 착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혹시 많이 출혈이 많았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의 출혈인데 피에 물에 많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119에 신고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119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라, 아니면 우리가 출동할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라 라는 지시사항을 알려주실 거예요. 장난 전화만 아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의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119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그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화상이라든가 대량 출혈, 뭐 이렇게 가슴 흉통, 감전사고, 충돌사고, 자살, 분만, 화재, 폭발, 머리 척추 손상, 뭐 굉장히 이건 말고도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즉시 119에 신고하면 되고 내가 거기서 얻었던 필수적인 정보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그대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상담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상담원이 지도하에 응급처치를 한다. 그리고 출동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해주면 그것으로 이제 내가 할 임무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중요한 것 119가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거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심폐소생술은 뭐예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번을 다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자, 가슴 압박만 하는 것
자, 요즘에는 인공호흡은 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교육받으신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 계신가요? 있어요? 계세요? 네. 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의 오해인 것 같고요. 오해인 것 같고, 항상 이거 뭐 심정지가 온 상태의 환자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심정지가 왔는지. 자, 익수 환자.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 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호흡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사람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호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격자에서 빠르게 가슴 압박 시행술만 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아니면 익수 환자 같은 경우에 물속에서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 몸에 남아있던 산소가 싹 소진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인공호흡은 하지 마세요, 가슴 압박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비숙련자, 그러니까 교육을 내가 몸으로 습득이 잘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가슴 압박은 전화 지도로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호흡은 내가 계속적으로 많이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인공호흡은 제대로 수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공호흡을 하는데 30초 이상이 소요가 된다거나, 자, 2번 인공호흡 불어넣기를 하는데 2번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2번을 하는 것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내가 이것이 세트 메뉴인데 나는 가슴 압박은 할 수 있겠는데 인공호흡을 못해. 그러니까 얘랑 세트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인공호흡을 못하니까 가슴 압박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인공호흡을 하지 못하더라도 비숙련자, 인공호흡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비숙련자에 한해서, 비숙련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이라도 하세요라는 권고사항이지, 숙련자, 인공호흡을 잘 훈련받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하는 사람은 이 전문가가 전화 상담원이 할 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요.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슴 압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못해요 하고 당황해하고 완전 패닉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화를 먼저 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방법을